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하게 될 부분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비판적 읽기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감상적 읽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감상적 읽기를 할 건데요. 요 위에 첫 번째 부분 기억나시죠? 뇌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과학 지문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읽어냈었고, 추론적 읽기,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수필 작품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작가가 겉에 드러내지 않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추론해보는 역할을 했었고요.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는 패놉티콘에 관한 지문을 통해서 현대사회라는 곳이 사실은 정보를 어떤 좀 정보에 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한,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보라는 것들이 쌓이고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CCTV나 어떤 핸드폰을 편하게 이용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편리한 것들만 보여줄 수 있느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 번째 글에 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감상적 읽기. 오늘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감동과 혹은 그 정서들을 읽어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작품을 통해 내 생활에 적용해보는 내면화라고는 이 세 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면화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학습 목표 잡고 가야겠죠?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봤고요.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으며 읽을 수 있다. 왜 글을 읽게 되면 오, 진짜 감동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찾아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 글이 주는 즐거움. 글을 보면 재밌는 글들이 있잖아요. 읽었을 때 오, 흥미롭다,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깨달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해서 좌절 상황 속에 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문학작품을 보니까 거기서 그 절망스러움을 잘 이겨낸 작품들을 봤어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시리에 빠져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인생은 한 번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라는 건 끝이 아니니까, 이런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이 시간에 강의 많이 찍어서 이제 저녁까지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특강을 하고 나서 저녁에 또 이제 강의 찍는 거라 좀 늦은 시간인데, 어쨌든 힘을 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수용하자. 그러니까 수용한다라는 게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내면화라는 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매번 읽기에서 항상 개념과 우리 방법을 찾아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상적 읽기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감상적 읽기란, 우리 지난번에 매번 얘기했네요. 뭐뭐란 이란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정의가 있더라. 그래서 감상적 읽기란 글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는 등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글을 읽으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혹은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즐거움과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정서적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뭐야? 어떤 글을 읽고 즐거움을 느끼거나 깨닫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필자의 생각을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공감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묶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견하거나, 또 하나, 글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여기 써있네요. 글을 통해 얻은 생각과 교훈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한 거, 내면화하며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감상적 읽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 감상적 읽기의 간단한 방법이 되는 거죠. 감상적 읽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감상적 읽기를 할 수 있어? 필자 생각에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하면 돼. 또한 어떻게 하면 돼? 그 글을 통해 얻은 생각과 교훈을 내 안에 내면화하면 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내면화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읽은 내용을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 그리고 나한테 적용을 해서 이것들을 내 것으로 수용,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내면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읽었어요. 이걸 내 상황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완벽한 내 것으로 이제 좀 수용, 받아들이는 것들, 이걸 우리가 내면화라고 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을 읽을 때 느끼는 감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요인들에 뭐가 있는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더라. 또 하나,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은 잠깐 지울게요, 여기를. 이런 것들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설명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 설명 내용의 정확성 혹은 풍부함.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쳐야겠네요. 요게 3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노란색 표시해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 다음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주장의 논리적 전개라든지 4번 상대방 견해에 대한 명쾌한 반박 같은 걸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독자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고 뭐 때문에 감동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공감을 했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동을 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문학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이런 기발한 표현들. 그 다음에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되게 정확하게 잘 돼 있거나 또 풍부한 설명이 돼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면 또 감동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되게 논리적이야. 그리고 상대방 견해에 대해서 되게 명쾌하게 반박을 딱 했어. 오, 정말 그렇다네. 자, 이건 정말 상대방 주장을 잘 파악해서 잘 반박했어. 거기서 온 통쾌함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도까지요. 그죠? 그 정도까지 느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감상적 읽기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책에서 설명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 여러분 그 책,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말밖에 안 써 있어요. 선생님 3번째를 따로 찾아드릴게요. 자, 첫째예요. 동그라미. 첫째.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글에 담긴 경험을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정서적 변화를 느끼며 읽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지? 그러니까 글의 내용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공감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뭐 하면 돼요? 동일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면 돼요? 정서적인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정리한 게 밑에 있는데 봐요. 글이라는 게 뭐지?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글은 필자, 글을 쓰는 사람과 이 독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필자가 독자한테 뭔가 전달할 때 글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한다는 게 뭔지 아니? 공감하는 건 필자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야. 공감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필자가 글을 쓰는 그 필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정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공감이 뭐예요? 필자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글을 통해 독자의 정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그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독자는 작은 식구 하나로부터 마음의 울림을 느끼기도 하고 이분의 처한 상황에서 고개를 그래 그럴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고독을 알아요? 사람은 고독한 존재라고 하죠. 왜 사람이 고독한 존재죠? 태어날 때 친구랑 함께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맨몸으로 태어나죠. 죽을 때 누구랑 함께 죽나요? 여러분, 친구와 함께 우리 함께 죽자. 여러분, 순장이에요? 넌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나와 함께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죽을 때도 혼자 죽어요. 그러니까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나무 얘기를 뜬금없이 해요.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 기법상 의인화라는 걸 간단히 짚어낼 수 있죠. 하나 팁을 드리면 수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말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뭘 아는데? 아침에 고독을 알아요. 그리고 저녁에 고독도 알고
또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그리고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알아요. 나무는. 그리고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알아요. 와, 우리 아까 문학에서 기억나요? 표현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동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열거라는 또 표현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어도 쓰고 있고 열거도 쓰고 있고. 자,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여기 파트인 것 같아요.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알아요. 그리고 그 고독을 알고 그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기기까지 한대요. 와, 고독을 견디고 이기고 즐기기까지. 그럼 이걸 읽으면서 고독한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나무도 저렇게 사는데, 나무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버텨내는데 나는 고독에 빠져 상실하고 좌절하고 살아야 될까? 아니지,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밑에 볼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나무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뭐라고요? 감정을 이입하거나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한 감정을 떠올리면서 글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감정을 이입하거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그 다음, 고독한 감정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글의 내용에 뭐 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묶어봐요.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글의 내용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글의 내용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왜 그랬겠구나, 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도 그랬는데,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이해하고 공감할 때 여기에 뭘 포함시키는 거냐면 자신의 경험.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봐요. 이와 같이 독자는 필자나 등장인물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아, 이런 걸 우리가 동일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공감하는 거구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학이 주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어떤 자신,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경험 혹은 필자의 경험이 내 경험인 것처럼 내가 이입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둘째로 그 글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네, 내면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뭘요? 생각이나 교훈을 내면하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얻게 되잖아요. 또한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속에 내 걸로, 아까 말했지만 내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용,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글을 읽을 때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것들을 자기 삶에 정리해볼게요.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고, 이 적용한 걸 토대로 해서 내 삶을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성찰하게 된다. 포인트는 성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면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글을 통해 얻은 즐거움과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한 후에 아,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들로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글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럼 무엇을 하든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여기가 지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일종의 주장, 그의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뭘 다하세요? 전심전력을 다해 살자라는 거죠. 이거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가, 재밌는 시가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늘상 말씀드리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나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시.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저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심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거나 아이고, 줄이 안 쳐지네. 얕은 꾀를 부리거나, 그 다음 뭐 물러나 방관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즉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해 라고 이 우상의 황혼중회라는 이 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면 소홀했던 경험이 있는 독자, 아까 독자의 경험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이나마 소홀했던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윗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성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뭘 삼을 수 있냐면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교훈을 삼았다면 이 교훈을 뭐 하게 되냐면 내면화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내면화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삶에다가 이 문학작품을 적용을 해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교훈을 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서 내면화하고 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감상적 읽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동일한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비교하면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셋째라고 하는 거예요. 감상적 읽기의 방법 세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첫 번째는 공감하거나 동일시하면서 정서적 변화를 느끼면서 읽자. 두 번째는 글을 통해 얻은 생각과 교훈을 내 안에 내면화하자. 세 번째는 단순하게 혼자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비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감상적 읽기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공동체를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로 이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상적 읽기의 효과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럼 본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생애 감각이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시의 제목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시를 분석하는 거? 원래는 이제 시를 분석한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시는 그냥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데 시험을 보자면 이제 우리가 시를 많이 분석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이 감상적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상적 읽기라고 했다면 시의 본래의 모습 좀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내면화도 한번 해보고 성찰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의 제목을 왜 생애 감각이라고 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애 감각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얘기해요. 생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니까 생애 감각이 뭐야? 살아있다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사실 김광섭 씨에게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뇌출혈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뇌출혈을 통해서 여러분 뇌출혈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뇌는 자그마한 손상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억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오랫동안 또 빠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식을 찾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했던 시인의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지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다가 중요한 건 두 개 핀 채송화를 보게 돼요. 이 채송화라는 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변화의 매개체. 그래서 이 채송화를 보더니 채송화가 그냥 피어있던 게 아니라 무더기로 피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더기로 어디에 피어있었냐가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뚝이라는 곳, 막 물이 막 넘실거리는 사실은 꽃이 피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거기에 무더기로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야, 제가 정말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생의 의지를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서 얘가 살아있다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까 내면화라는 것들 시의 감상력 읽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필자가 말하는 걸 통해서
화자의 경험과 같이 묶어갖고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들도 견주어 보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걸 내면화해서 뭔가를 성찰하는 그런 거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왜 이 사람이 생애감각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이 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까먹지 마요. 김광섭 씨는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느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시를 통해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핵심 포인트는 선생님이 4가지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의 역전현상이라는 것들은 얘네들 똑같은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다양하다고 나왔으니까 감각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개. 최소한 2개 이상 나오거나 여러 군데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뭐 했는지를 좀 이따 골라보도록 하고요. 다음 3번째, 시어의 대비. 그러니까 요 시안에는 대비는 대조가 기반이잖아요. 뭔가 반대되는 시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 갖고 얘기할 거예요. 4번째는 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의미가 있나 봐요. 뼈, 의미가 있나 봐요. 푸른빛, 이것도 의미가 있나 봐요. 채송화, 아까 얘기했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진짜 여명은 우리가 새벽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하게 새벽이 뭔데 새벽은 그냥 시간상으로 그냥 새벽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 단단한 거, 단단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를 다 읽었을 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짧은 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감각 김광섭 여명의 종이 울린다 라고 시작해요. 자, 일단 옆에다가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선생님이 현대시 공부할 때 늘 적으라고 하는 거죠? 옆에 빈칸에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화자, 상황, 정서, 태도에 따라서 골라보고 요걸 파악할 수 있으면 주제도 파악이 돼요. 자, 시 보도록 할게요. 여명의 종이 울린다 라고 돼 있어요. 여명은 새벽이죠. 새벽이라는 시간. 그럼 새벽이라는 시간인데 여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밝아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밝아온다라는 여명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시각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여명의 종이 울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종이 울린다라는 개념은 청각적 심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한 줄 안에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함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시각적인 느낌이 청각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여명의 종이란 얘기는 감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전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감각의 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새벽별이 반짝인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삶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들.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게 뭐가 오겠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닭이 우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라는 거니까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닭이 울고 개가 짖는다는 거는 새벽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단순하게 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밝아오는 아침이라는 것들을 소리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닭이 우는 걸 통해서, 개가 짖는 걸 통해서 아침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고 가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지. 이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연을 읽었는데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시의 화자 나가 있나요? 혹은 우리가 있나요? 재밌는 건 여기 4개로란 말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화자 나가 존재해요. 나. 됐나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새벽이 오고 있는
새벽이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1년에서 뭔가 지금 보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 사는 삶, 뭔가 밝아오고, 그러니까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고 좀 밝아진 이미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뭔가 있는 이미지, 뭐가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잠시 후에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그럼 중요한 건 이 나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뭔가가 가고 나에게서 뭔가가 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아팠다고 얘기했죠. 그 배경을 좀 보자면 이 사람이 아팠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나의 삶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깨워야 되고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구나. 그래서 존재의 중심이 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부분이에요. 좀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뒤를 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요. 맞죠? 자,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봐요. 선생님 앞에 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뒤를 안 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할 거예요. 봐요. 앞에까지는 종이 울린다, 같이 산다, 개가 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힌트. 아니, 질문. 이렇게 뭐뭐 니은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 1년과 2년 이렇게 묶어볼게요. 니은다. 문법 할 때 아마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밥 먹는다 라고 하면 언제죠? 이거는 보통 현재 시제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과 2년은 현재형을 얘기해요. 현재 시제. 지금의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땠어요? 방금 얘기할 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 속에 내가 있음을 느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느꼈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왜 얘기한 거야?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3년에 가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해요. 뭐뭐 했었다라는 거니까 이 3년과 4년은 다 언제예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시작이 과거로 시작한 게 아니라 현재에서 시작을 해요. 쉽게 말하면 현재에서 시작을 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종의 회상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여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해해봐요.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세모를 쳐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세모 부분. 잘 봐요. 하늘이 무너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깨진 하늘. 하늘이 깨졌어. 마이너스.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장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막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마에 흘러넘치는 흐린 강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흐린 강물이 생긴 거예요. 맑은 강물이 아니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그렇다면 이걸 만들어낸 장마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두 개 무너졌잖아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혼자 섰어요.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 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 채송화가 나를 흔들어 줄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뭘 깨닫게 된 거죠. 자, 정리해보죠.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여기가 의미한 게 뭐냐면 나의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던 요 시기는 내가 일종의 앞에서 사경을 헤맸던 그 아팠던 그 시기인가 봐요. 내가 굉장히 아팠던 그 아픔의 시기가 있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사경을 막 헤매고 막 이렇게. 그 아팠었는데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그러면 이 깨진 하늘이 좀 아물었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 아픈 거에서 극적으로 깨어난 시기를 얘기한 거겠죠. 극적으로 깨어난 시기를 보여주는 게 아물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렇다면 깨진 하늘은 내가 아픈 상태를 얘기하겠죠. 결국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세모 부분이 전부 다 화자의 아픈 상태 혹은 절망 상태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부 다 세모들은. 그래서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그러니까 뼈가 서야 되는데 못 쓴 거잖아요. 그럼 뼈라고 하는 건 뭐인 거냐면 일종의 서야 하는 것들, 살고자 하는 의지, 그런 가슴에 의지가 내가 섰어야 되는데 의지가 서 있지 못했다. 그 얘기를 살짝 바꿔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삶의 의지가 꺾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삶의 의지가 꺾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푸른빛은 장마에, 푸른, 우리가 현대시를 볼 때 푸른이라는 색깔을 보통 플러스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이 장마로 인해서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 3년 전체를 묶어버리면 3년 전체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밝은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어두운 느낌. 그러니까 3년 전체는 일종의 절망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아팠거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죽음의 체험으로 인해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 3년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팠는데?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아팠고, 깨진 그 아픈 것들이 잠깐 아물었어. 극적으로 회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서지 못해 내 의지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푸른 빛이라는 게 장마에 흘러넘치는 흐린 강물에 떠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정서와 태도에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무너지는 두 개 혼자 섰어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겠죠. 왜? 무너지는 두 개 혼자 서 있는 상황인 거니까. 아직은 절망이에요. 그럴 때 그 두 기슭에, 이렇게 막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기슭에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 있었어. 그러면 이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환기하는 그런 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깨달음이 온 거죠. 우와, 채송화가 저기에 저렇게 많이 피어서 생의 의지를 갖고 있네. 걔가 나를 어떻게 한 거냐면 내 생의 감각을 흔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의 감각이라는 게 일종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흔들어 나를 일깨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3년과 4년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채송화가 나를 깨워주는 시간, 그게 이 사연으로 끝났던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야 돼요. 내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이었어.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뭐 했냐면 절망 속에 혼자 뚝에 섰었는데 그때 순간 채송화를 보면서 아니야 이대로 내가 절망에 빠져 죽을 수는 없어. 저런 채송화도 살고 있는 걸 하면서 뭔가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1년을. 그때 여명의 종이 댕 하고 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순간 채송화를 보면서 내가 뭔가 삶의 감각이 조금 흔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살짝쿵 깨달음이 왔어요. 채송화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내가 바라본 게 뭐였냐면 여명의 종이 댕 하고 울린 거예요. 아, 그래, 밤이라는 게 영원히 밤이 아니구나. 밤이라는 거에서 시간이라는 건 언제든지 아침이 오기 마련이구나. 그래서 아침이 밝아올 수 있다라는, 즉 희망은 언제든지 돋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감대,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닭이 울고 개가 짖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그래, 아침이 이제 오고 있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밤인데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 그래, 나에게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뭘 통해서? 저런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 내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채송화를 보고서
아 하고 깨달았었고 요 1년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년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결국 이 1년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 정리해요. 감각적 이미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 이미지라는 거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뭔 얘기지? 살짝 정리한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새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대, 새벽에 느끼는 삶의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삶의 감각이라는 걸 말을 바꾸면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 화자는 아마 그런 거예요. 그 밤이라는 시간 속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나의 삶은 밤이지 뭐. 그래서 죽어버려야겠다. 무너진 두 개에 섰었는데 채송화를 보고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느꼈던 건 아 그래 새벽이라는 게 늘 밝아오기 마련이니까 아침은 늘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느낀 게 그래 이 삶이라는 게 나에게서 가고 나에게서 오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죽어버리면 끝인가? 아니지. 그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을 본다면 3년으로 시작을 해서 절망감 느꼈죠. 4년도 절망감 좀 느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뭔가 깨달음이 온 다음에 1년으로 와서 아 그래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한 거야. 그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3, 4, 1, 2 이러한 순서로 연결되는 시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뒤에서 앞으로 오는 시인 거니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해서 역순행적 구성이란 말을 갖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는 1, 2연과 3, 4연을 선생님이 지금 시간상으로 묶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방금 참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절망. 근데 마지막에 절망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일종의 의지를 밝히게 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거까지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시를 볼 때 선생님이 방금 1년과 2년 얘기했었는데 순서상으로 보자면 3, 4, 1, 2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보는 수도 있어요. 그냥 1, 2년과 그 다음에 3, 4를 통으로 묶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1, 2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는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1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새로운 삶을 인식하는 파트가 1, 2년이다. 그런데 여기는 3, 4년은 그럼 언제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과거 시제 부분은 뭐지? 일종의 절망이 있는 순간이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절망과 극복의 순간이 마지막에 나오죠. 채송화 보면서. 그래서 절망과 극복의 순간들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빠져있다가 순간 극복을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인식하게 되는 현재 시로 넘어오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1, 2년과 3, 4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년 대 3, 4년 이렇게 구분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 4, 1, 2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마 현재와 과거 정도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요. 여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맨 처음에 있는 부분 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여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명이라는 것들은 언제죠? 여명은 밤이라는 시간에서 아침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의 시간. 이게 바로 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어두운 시간이니까 절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아침은 밝은 시간이니까 여기는 희망이라는 말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일종의 과도기의 시간. 정리하면 요게 여기로 뭐 되는 시간이냐면 전이 되는 시간이 바로 여명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여명이라는 시간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간은 뭐 전이 된 시간을 얘기했지만 되게 안 좋은 마이너스 이미지가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좋은 플러스의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시간대가 바로 여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것만은 꼭꼭꼭 핵심을 정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인데요. 이 시는 고백적인 시죠. 자기 고백적인 시. 왜냐하면 시인이 아팠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관조,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지를 밝히는 시. 제재는 생의 감각, 절망을 극복하고 강렬한 생명, 소생 의지를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됐죠? 자, 특징을 4가지 잡아봤어요. 역순행적 구성, 되게 중요한 거.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 소생 의지를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뒤에서부터 봐야 좀 더 이해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까 밝아오는 어떤 생명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째, 자연을 통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 그쵸? 채송화라는 것도 통해서 봤던 거니까. 4번째, 병고의 체험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성하고 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 장마, 흐린 강물, 무너진 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아팠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통해서 학습활동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갑시다.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글을 감상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방금 정리했지만 요 정도겠죠? 희망 혹은 부활 또는 생명 같은 걸 의미할 수 있다. 왜? 희망으로 전달되는 공간이니까 이런 걸 품고 있으니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무너지는 둑이 의미하는 건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병고나 죽음이나 절망 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둑과 여명이라는 것들은 서로 반대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둑에 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절망,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해했나요? 다음 2번째요. 시인 김광섭은 처음에 65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뇌출을 쓰러졌다가 다시 한번 생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고 인간 존재를 성찰하게 된 부분. 그럼 여기서 의미가 뭐냐?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로 간다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예요. 사경을 헤매다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근데 세상은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생명을 깨달았는데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있어야 이 사회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 살아봐야겠어 라는 의지를 밝히는 거니까. 자, 아픔에 하늘이 무너지면은 아팠던 거. 뇌출혈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아픔을 설명했던 거겠죠? 그리고 무너진 쪽에 혼자 서 있는 건 절망이라는 것들. 극심한 병고 끝에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던 것을 설명하느라고. 됐죠? 다음 밑에 있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활동을 통해 최성화의 의미를 밝혀보자. 최성화의 의미는 당연히 이런 거겠죠? 일단 죽음의 문턱을 체험한 혹은 삶의 의지를 상실한 화자가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화자에게 있어서 이거를 환기하는 소재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환기하는 소재. 그래서 화자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시어가 바로 채송화. 삶의 의지를 다지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채송화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넘어가서 86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5페이지 여러분이 그냥 문제 풀어보시고요. 86페이지에 친구들과 감상 나눠본 부분인데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시골이나 바닷가 또는 산속에서 자신을 위한 은신처를 찾는다. 너도 무엇보다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사람들 누구나 은신처를 찾는 어떤 보편적인 습관?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잖아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신처 찾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대요. 왜 이렇게 짝이 없는 거지? 밑에 보니까 너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네 자신 속으로 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한 은신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은신처는 바로 자신의 영혼이다. 조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진정한 은신처는 자신의 영혼이지 뭐. 그러니까 굳이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헤매지 말라는 얘기죠. 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들은 마음이 정리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갔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좀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요.
눈앞에 떠올리기만 해도 당장 내 근심을 쫓아주고 네가 장차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아무 불만 없이 너를 보내줄 수 있고 짧고 근원적이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바로 뭐냐면 바로 이상적인 은신처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이상적인 은신처가 뭐야? 바로 이러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이라는 작은 영역으로 은신할 생각을 해봐라. 너 스스로에게. 그 다음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이 새겨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불안이라는 건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의견에서 기인한다. 즉 불안이라는 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불안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 뭔 얘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다. 왜? 사람들은 그런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글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은 아마 그런 것 같죠? 넘어가 볼게요. 정리하면 여긴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으로 은신하라. 그리고 가변적인 외부의 것들은 내면을 지배할 수 없으니 너의 내면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들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마 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마지막 글은 여러분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에게 좀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다른 걸 찾아 헤매요. 어디를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거길 가볼까? 공부가 안 됐대. 이 학원 가볼까? 저 학원 가볼까? 과외를 해볼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 마음속을 좀 다스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작품을 통해서 감상력 있게 첫 번째 파트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소설을 보게 될 거예요. 좀 긴 소설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또 한번 어떤 거에 공감하고 어떤 걸 내면화할 수 있는지를 또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생애감각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던 화자가 의지를 찾아가는 시였거든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쩌면 좀 당장 눈앞이 좀 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화자도 의지를 불태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건강함을 가지고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